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수진아, 나 아버지야. 준호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조금 열리면서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수진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바빠요. 만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오랜만에 준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때 안쪽에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의젓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빛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준호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것도 주려고. 만수는 손가방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선 불편하니까. 저희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만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자신이 키우고 교육시킨 아들이 자신을 불편하다고 말하다니. 그럼. 손주들이라도 잠깐. 만수가 말하려던 순간 수진이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애들은 학원 가야 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준호도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냥 가세요.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돼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호두과자도 함께 보려고 가져온 사진들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만수는 굳은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의 집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커튼이 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낡은 담벼락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골목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 평범한 동네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공원에는 나무 벤치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벤치 위에 82세의 김만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회색 점퍼는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나와 있었고 발끝이 해진 검은색 구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도 또렷했어요. 마치 깊은 바다처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하네. 만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어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오후였어요.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죠.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만수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죠. 그때는 정말 바빴는데. 만수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때 만수는 도심 한복판에 1,200억 원짜리 빌딩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매일 아침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만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업 초창기 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건설업이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분양이 성공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만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몇 년 사이에 중견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신만의 빌딩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만수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시골 소년이 맨손으로 일궈낸 꿈의 결실이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그 빌딩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전경은 만수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지금의 만수를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이웃들조차 만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남루한 차림의 노인에게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만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꾹 참고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공원을 나서자 익숙한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는 만수가 혼자 살고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 있었죠. 집에 도착한 만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둘째 딸 영희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까지. 아이들은 언제 올까? 만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아들 준호는 의사가 되어 번듯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딸 영희는 변호사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뒷바라지 덕분에 이룬 성과였지만 정작 자식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만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준호의 의대 등록금, 영희의 유학 비용, 그리고 각자의 결혼 비용까지. 자신은 늘 검소하게 살면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를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수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전부였죠. 혼자 먹는 저녁이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식탁 한편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미소가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그냥 짐인가. 만수의 내면 독백은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 현실이 가슴 깊숙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만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어요. 사업을 일구던 시절의 치열함,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고독한 현실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만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끓인 미숫가루를 마시면서도 저녁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식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준호를 찾아가 볼까? 만수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비록 허름하지만 가장 깨끗한 회색 점퍼를 골라 입었고 낡은 구두도 헝겊으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 한편이 설렜죠. 만수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호두과자와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만수는 작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넓은 대로변에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사이를 걸으며 준호의 집을 찾아갔죠. 32평 아파트 한 채를 사주면서 느꼈던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자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가면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만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수진아, 나 아버지야. 준호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조금 열리면서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수진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바빠요. 만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오랜만에 준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준호는 병원에서 수술 중이고 저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 정말 바빠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때 안쪽에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의젓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빛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준호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것 좀 주려고. 만수는 손가방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선 불편하니까. 저희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만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자신이 키우고 교육시킨 아들이 자신을 불편하다고 말하다니. 그럼 손주들이라도 잠깐. 만수가 말하려던 순간 수진이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애들은 학원 가야 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준호도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냥 가세요.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돼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호두과자도 함께 보려고 가져온 사진들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만수는 굳은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의 집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커튼이 쳐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만수의 어깨는 점점 구부러졌고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더욱 초라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만수를 찍고 있었어요. 아,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보여. 여성은 친구와 함께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왜 자신을 찍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짐이 된 건가? 아들의 차갑던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보다는 부담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수는 손가방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 안에 호두과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장지도 뜯지 못한 채로요. 만수는 그 과자를 하나 꺼내 입에 넣었지만 달콤한 맛보다는 씁쓸함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만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선 불편하니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준호의 집에서 문전박대당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아들의 차가운 말들을 되새김질할 뿐이었죠. 불편하다고 했지. 만수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면도를 안 한 턱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딸 영희의 아들, 즉 만수의 손자 민준이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벌써 결혼을 하는구나. 만수는 초대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거든요. 무릎 위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가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만수는 결혼식 준비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손자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결혼식 준비 모임은 영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만수가 영희의 변호사 사무소 개업 자금을 대주면서 함께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딸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만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오래된 양복이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었고 구두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에는 민준이에게 줄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았습니다. 영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와 사위, 그리고 민준이와 예비 신부까지 모두들 말끔한 차림으로 앉아 결혼식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이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할아버지도 도와주고 싶어서 왔지.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영희의 사위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깨끗이 입었다고 생각했던 만수의 옷차림이 이들 눈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사위가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장이 워낙 격식 있는 곳이라서 혹시 예복이나 정장은 없으세요? 만수는 자신이 입고 있는 양복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내 가장 좋은 옷인데.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비 신부의 부모들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뭔가 말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사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결혼식장이 워낙 고급스러운 곳이다 보니까요. 혹시 오시더라도 좀 더 격식에 맞는 옷차림으로, 남루한 차림으로 여기 왜 오셨어요? 체면이 말이 됩니까? 영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만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차려입었는데도 가족들 눈에는 그저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비 신부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저분이 누구세요? 왜 저런 차림으로? 만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만수는 일어서며 축의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일어서려 했지만 영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쁘실 거야. 그냥 가시게 해드려.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만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어요.
가족들은 이미 다시 결혼식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었던 것처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체면이 말이 되냐는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딸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니. 아파트를 나서자 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만수는 외투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보다 잘 차려입어 보였어요. 정말 자신이 남루한 모습인 걸까요? 그날 밤 만수는 작은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낡은 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구나. 만수는 젓가락을 놓으며 흐느꼈어요. 큰아들에게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에게 체면 깎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시며 만수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인숙에서 보낸 밤은 길고 쓸쓸했습니다. 만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 영희의 차가운 말투, 사위의 못마땅한 시선, 그리고 남루한 차림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여인숙을 나선 만수는 근처 편의점에서 신문 한 부를 샀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정치 기사들이, 이면에는 경제 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만수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사회면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기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익명의 고액 기부자, 전 재산 사회 환원. 기사는 겨우 몇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한 노인이 서울 도심의 고가 빌딩을 매각한 후 그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부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자신에 대한 기사였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몇 달 전 만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2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사회복지법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만수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는 영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젯밤 어디서 주무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안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이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마지막 점검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만수도 초대받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옷차림을 준비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이미 준호와 영희,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버지, 결혼식 때는 정장 입고 오실 거죠?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그럴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옷차림을 그렇게 걱정한다는 것이. 그때 준호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이네요. 고액 기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만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의 기부 사실을 알아챈 걸까요? 1200억짜리 빌딩을 팔아서 기부했다던데. 준호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누군지 궁금하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큰 돈을 다 기부하다니. 만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기회에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자신을 다시 존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만수의 용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혹시 이런 기사 보시면 부러우시죠? 이런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영희의 사위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아버님께서 그런 부자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을 텐데요.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저런 기사 주인공인 척 하려는 거 아냐? 영희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준호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만수는 웃음 섞인 비난 속에서 더욱 초라해졌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작게 생각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전혀 보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떨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시잖아요. 영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 눈에는 아버지가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설령 진실을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만수는 혼자 뒤처져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자식들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만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한 사실을 가족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기부 증서를 꺼냈습니다. 1200억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증서였어요.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기부 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진실은 계속 묻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실이었죠.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민준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당일 아침 영희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예비 신부 측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가족 사진도 직계 가족만 찍기로 했고요. 핑계였다는 걸 만수도 알고 있었어요. 영희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결혼식에서 체면을 깎을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만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만수는 더욱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이웃이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11월 말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상하네. 만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던 순간
만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만수는 구급차 안에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해요. 이웃 아주머니가 만수가 쓰러진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만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만수는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묻자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번호를 적어주었어요. 1시간 후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영희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첫 마디는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 수술 잡혀 있었는데. 나도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영희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미리 건강관리 좀 하시지. 만수는 병상에 누워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보다 자신들의 일정이 꼬인 것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병 상태를 설명했어요. 혈관이 많이 막혀 있고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의사 말보다 다른 얘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에서 상당히 나올 텐데. 영희의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것은 병원비를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형이 의사니까 형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말했어요. 왜 내가? 너도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잖아. 준호가 대꾸했습니다. 형은 병원 운영에서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요. 내 돈도 내 돈이야. 내가 내.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지만 만수에게는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내가 내. 왜 내가? 넌 의사잖아, 돈 많잖아. 나도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금이며 할 게 많다고. 나라고 다르냐? 사무실 운영비에 직원 월급에. 만수는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아프다고 걱정하기는커녕 병원비 때문에 서로 미루고 싸우는 자식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식들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돈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평생 검소하게 사신다고 하시더니 정작 이럴 때는. 영희의 사위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만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병원비조차 서로 떠넘기려고 하다니. 며느리와 사위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집에서 모시기도 어렵고.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준호가 먼저 포기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낼게. 대신 다음에는 내가 내는 거다. 고마워요, 오빠.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만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돈도 없는 아버지를 둬서 이것도 우리가 다 해야 하고. 만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자신이 기부한 1200억 원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돈으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자식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자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수는 홀로 병실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내가 정말 짐이구나.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째 되던 날, 만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첫날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연락해도 바빠서 못 간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창가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2월의 차가운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 보였습니다. 가끔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만수는 궁금해하며 복도로 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아직 약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시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기자들이 김만수님을 찾고 있거든요. 만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김만수를 찾는다고요? 네, 무슨 큰 뉴스가 터진 것 같아요. 로비가 완전히 난리예요. 잠시 후 한 기자가 간호사와 함께 만수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기자였는데 손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김만수님 맞으시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수는 당황했어요. 기자는 자신을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몇 달 전에 하신 기부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신 분을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기자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만수의 기부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1,200억 원짜리 빌딩 매각 대금 전액을 여러 자선단체에 나누어 기부한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큰 기부를 하시다니. 기자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쓰이면 되지요. 하지만 1,200억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닌가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기자가 놀랐어요.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거든요. 기자는 만수와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어요. 만수의 기부 동기,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만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결국 혼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쓰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가족은 바빠서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쯤이면 세상에 알려질 것 같았어요. 과연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만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당황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말이냐? 뉴스 안 보셨어요? 아버지가 일면에 나왔다고요. 만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신문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가져온 신문을 펼쳐보니 정말로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200억 빌딩 매각 노인, 전 재산 사회 환원.
무명 기부자의 정체 드러나. 사진 속의 만수는 병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기사는 만수의 기부 내역과 함께 그의 삶의 철학까지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영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1200억 원을 정말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손에는 여러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만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영희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만수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 너희들도 바쁘잖니.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저희는 체면 깎는다느니 불편하다느니. 준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병실 밖 복도에는 또 다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기부 소식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기부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병실은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정작 만수는 이런 관심보다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그날 이후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만수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준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좋다.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전국에서 편지가 정말 많이 와요. 모두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간호사 데스크에는 정말로 수많은 편지와 선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만수의 기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극진해졌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최고급 간병인을 고용하고 음식도 유명한 곳에서 직접 가져와서 드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오히려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됐다.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아버지, 저희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준호가 말했어요. 왜 갑자기? 만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1200억 원 기부했다고 알려져서 그런 거 아니냐?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문전박대했을 때 남루한 차림이라고 부끄러워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려고. 아버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없을 때는 짐이라고 했으면서 돈을 기부했다고 알려지니까 갑자기 자랑스러워하는 거냐?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한 거지.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늘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아들딸, 그리고 영희의 아들까지 모두 꽃과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장 어린 손녀가 만수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중학생인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만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들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고등학생인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켜준다고? 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만수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도 자신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돈을 기부하지 않았어도 찾아왔을 거냐? 만수가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의 기부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할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가장 큰 손자인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결혼식에도 제대로 초대드리지 못했고,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뭘 몰랐다는 거냐? 할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만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돈을 기부해서 따뜻한 사람이 된 건 아니다. 원래 너희들의 할아버지였어. 그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영희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판단했어요. 체면 깎는다고 하고 남루한 차림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준호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서야 진심 어린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달라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시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했단다. 그 한마디에 병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직 자식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매주 뵈러 올게요. 매주가 아니라 매일 올게요. 다른 손주가 덧붙였어요. 만수는 손주들의 말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가끔 생각해주면 된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수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마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 때문일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수는 만족했어요. 알겠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순간 병실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희망으로도 넘쳐났습니다. 3주 후 만수는 병원 창가에 앉아 따스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위독했던 순간을 견뎌내고 기적처럼 회복한 만수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퇴원하시는 거 맞죠? 준호가 병실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응,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만수도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가 뒤따라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집이 편해. 그럼 저희가 매일 찾아뵐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만수의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지난 3주 동안 만수는 병원에서도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 모두가 만수의 기부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 누웠어요. 비록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역시 집만큼 편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셨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만수가 사양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들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사실 만수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 동네 전체가 화제가 되었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오고 이웃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했던 변두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자식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오전에, 영희는 오후에, 그리고 손주들은 학교가 끝나면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손녀가 책가방을 내던지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만수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일은 아니지만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야. 손주들은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읽어주세요. 가장 어린 손자가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만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처럼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영희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고 해요. 책으로? 네, 아버지의 삶과 기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만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희는 정말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어요. 병원 일이 바빠도 아버지를 찾는 시간을 꼭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의료진들이 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의사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아들의 말에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기부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만수의 집에 모였습니다. 좁은 거실이 가득 찰 정도였지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떠나보냈지만 아직 남은 건 가족의 마음이었어요. 재산은 이미 떠나보냈지만 아직 남은 건 가족의 마음이란다. 아버지, 영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희가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손주들도 할아버지 주변에 둘러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결혼 후 근황을 이야기했고 다른 손주들은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주 병문안 와서 함께 책 읽어드릴게요. 손녀가 약속했어요. 병문안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는 거지. 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웃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수의 기부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만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 만수는 현관앞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와 영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00억 건물보다 값진 건 결국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구나. 가족들은 더 이상 재산이나 체면으로 서로를 재지 않았어요. 비록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지만 만수는 다시금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수의 삶은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둘러싸인 그런 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